오일 가격 급등이 전기차 전환을 가속하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밝혀드리려고 합니다. 윤석천 경제평론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요즘에 기름값이 엄청 올랐더라고요. 얼마나 그렇습니다. 지금 더 오를 건지 네. 다들 걱정입니다. 현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예. 뭐 세계적으로 사실은 이번 오일가의 급등으로 인해 가지고 예. 전기차 전환이 굉장히 가속되고 있다는 흐름들이 사실은 보여요. 유럽 같은 경우도 뭐 거의 두 자릿수 이상 성장을 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말할 필요도 없는데 예. 문제는 이제 미국이죠. 미국이 사실 어떻게 보게 되면은 전기차 어떤 전환이 가장 느린 선진국 중에서는 가장 느린 어떻게 보게 되면 세계적으로 봐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네. 그런 국가 중에 하나인데 이번 이제 오일가의 급등이 사실은 미국의 전기차 전환까지도 좀 가속할 수 있다. 뭐 이런 이제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눈에 띄고 있어요. 예, 예. 그래서 오늘 미국 시장 위주로 해서 살펴볼 텐데 미국의 4월 첫째 주 휘발유 전국 평균 가격은 갤런당 4.09달러입니다. 이게 리터로 따지면 한 1,600원 정도 되는 거죠. 네. 우리나라보다는 약간 그래도 싼 편인데 미국에서는 이게 굉장히 비싼 편이죠. 전년에 비해서는 이게 한 33% 정도 상승하는 거니까 네. 미국 소비자들은 굉장히 큰 타격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거기는 뭐 자동차 없이는 살 수 없는 나라니까. 그래서 그런지 이제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자동차 플랫폼 기업, 정보를 갖다 제공하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에드문즈라는 데서 전기차를 고려하는 사람의 얼마나 들었느냐 이 비율을 추적을 했더니 그 비율이 한 24% 정도 급증을 했다라고 그래요. 이게 26년 들어 주간 최고치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네.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미국의 전기차 전환을 갖다 가속화시킬 거다. 이런 어떤 합리적인 추론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예, 네. 예. 미국이 사실 그동안 전기차 전환 속도가 가장 느린 국가였는데 뭔가 변화가 된다면 네네. 전반적으로 또 탄력을 좀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네. 과거에 오일 쇼크라고 명명된 그런 때가 있었잖아요. 예, 예, 예. 그때는 언제가 있었는지 얼마만큼 또 기름값이 올랐는지 네네. 그런 부분 한번 데이터를 정리해봤으면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뭐 20세기는 뭐 차치하고요. 21세기만 들어와도 네. 이 오일 쇼크, 그러니까 오일 가격이 급등하는 건 어떻게 보면 거의 주기적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2008년 7월이죠. 이게 금융위기 직전이었는데 네. 이 당시 오른 이유는 사실 이때도 유가가 거의 150달러까지 갔었어요. 근데 이때 급증한 이유는 수요 자체가 급증을 했고요. 그다음에 반면에 공급은 굉장히 제약적인 상황에서 네, 그렇죠. 예. 투기 세력들이 엄청나게 밀렸어요. 그때 이제 기억하실 거예요. 금융위기 직전에 엄청나게 투기 세력들이 몰리면서 이 유가가 배럴당 한 150달러까지 갔던 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22년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죠. 당시에는 이제 팬데믹으로 인해 가지고 팬데믹 직후잖아요. 그래서 공급들이 약간 좀 제약적인 상황이었고, 그다음에 러시아 공급량도 대폭 줄었겠죠. 네. 정유사들 같은 경우에는 뭐 재고가 부족한 영향 때문에 유가가 급등을 했었고, 그리고 바로 2번이죠. 2번은 이제 호르무즈 해협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게 되면은 세계 오일 공급량이 한 20%가 지나가는 그게 실질적으로 지금 봉쇄된 영향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2번이 더 심각한 이유는 뭐냐면은 걸프 지역의 정유 시설이라든지 아니면 가스 시설 같은 경우가 대충 한 30에서 40% 정도 파괴되거나 폐쇄됐다라고 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복구할 때까지는 엄청난 시간이 필요할 거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의외로 유가가 고공행진하는 시간이 굉장히 길어질 수 있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이러니까 전기차 전환 이제 피할 수가 없나? 시장이 먼저 알고 반응하는 듯합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예, 다른 나라들은 다 그렇게 반응을 하고 예. 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반응하고 유럽도 반응하고 있는데 네네. 이제 미국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예. 미국 얘기.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이제 그런 조짐이 보이고 있다는 얘기죠. 사실 전기 가격은 오일 가격에 비해서 훨씬 안정적이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전국 평균이 킬로와트아워당 16에서 18센트 정도라고 얘기를 해요. 무엇보다도 전기라는 건 대외 영향을 거의 안 받는다라고 얘기할 수가 네, 있죠. 네. 사실은 뭐 국내에서 생산을 하는 거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 전기차를 타는 사람들이 얼마나 연료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절감할 수 있나라는 갖다가 이게 지금 일렉트릭이라는 사이트에서 이게 표로 만든 거예요. 예. 미국 평균 승용차가 월 한 1125마일. 그러니까 이것도 좀 보수적으로 본 겁니다. 이게 1125마일이니까 한 달이면 한 1600km 정도? 뭐 이 정도 타는 거예요. 네네. 근데 도요타 캠리가 이게 리터당 13km를 잡았어요, 연비를. 그러면은 한 달에 들어가는 월 연료비가 144달러거든요. 근데 현대 아이오닉은 뭐예요? 충전비.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보수적으로 킬로와트당 전비를 한 2.7kW로 잡아가지고 저 정도 나온 거거든요. 네, 네. 근데 실제로 한 제가 알기로는 4kW 뭐 이 정도 되는 줄 알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52달러 들어가는 거니까 월 92달러가 절약되는 거고 연간으로 따지면 1,104달러가 야, 절약되는 거죠. 네, 네. 근데 캘리포니아 지역은 유가가 고유가예요. 거의 6달러 정도예요. 갤런당. 그러니까 도요타 캠리를 몰게 되면 208달러 연료비가, 아이오닉 6는 52달러가 들어가니까 월 156달러를 절약할 수 있고 연간으로 따지면 이게 1,900달러 정도 절약할 수 있다. 예. 픽업 트럭은 더 하겠죠. 그렇죠. 포드 F150 이게 월 한 223달러 정도 들어가는데 연료비가, 이걸 전기차인 F150 라이팅으로 바꾸면 월 65달러. 그러니까 연간으로 따지면 이게 1,900달러 정도 절약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건데 예. 사실 이것만 있는 건 아니죠. 이게 이제 유지 보수비가 있지 않습니까?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엔진 오일, 그다음에 미션 오일 이런 거 안 갈아도 되는 거고, 또 회생 제동을 하기 때문에 그 브레이크 라이닝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이게 보통 한 10만 마일 정도 간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 절약되는 걸 합치면은 이 절약하는 그 뭐라고 할까요? 비용 자체가 이거보다도 훨씬 늘어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그 표를 갖다가 지금 일렉트릭이 보인 거고요. 이 자체를 갖다가 좀 엄밀히 분석을 해보면은 네. 상당히 보수적으로 잡았다. 이런 느낌을 잡을 수가 있는 거죠. 네. 실제로 이거보다 더 절약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예. 뭐, 막 그래도 뭐 혼자는 전기차가 더 비싸지 않나요? 뭐 예. 내연 기관차가 아직 그래도 저렴하지 않나요? 이런 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 것 같긴 합니다. 이것도 역시 예. 여기 표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네, 네. 일렉트릭에서 분석을 한 거예요. 이게 일반 내연차는 월 할부금으로 사게 되면은 한 525달러 정도 부담한다고 합니다. 근데 쉐보레 이코녹스나 현대 아이오닉 5가 전기차지 않습니까? 예. 그 전기차를 갖다가 미국인들 어떤 식으로 파냐면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한 달에 한 몇백만 원 정도 내고 계약금으로 한 달에 한 2, 30만 원이면 탈 수 있어요. 40만 원 정도면 탈 수 있어요. 그러면 리스로. 확실히 부담이 주니까. 네, 그래서 그걸 했더니 일반 내연차는 525달러인데 쉐보레 이코녹스는 382달러, 현대 아이오닉 5는 376달러입니다. 이게 현재 미국의 예. 리스 기준으로. 그 연료 충전비 유지 보수 비용. 그러니까 일반 내연차는 한 254달러 정도 들어가겠죠. 왜 그러면 150달러 주유하고 100달러는 유지 비용 정도 잡으면은. 근데 쉐보레 이코녹스나 현대 아이오닉 같은 경우에는 뭐 이게 전기차 충전만 하면 되니까 그게 전기요금만 내면 되니까 88달러. 그래서 월 총비용을 따지니까 이 일반 내연차가 한 779달러. 그다음에 쉐보레 이코녹스가 470달러. 현대 아이오닉 5가 464달러. 그래서 월 단위로 쉐보레 이코녹스는 한 309달러, 현대 아이오닉 5는 315달러를 절약할 수 있는 거고, 이게 연으로 따지면은 3,700달러, 3,782달러, 한 500만 원 정도 연으로 따지면 절약할 수 있다. 네. 이런 표를 갖다가 그 일렉트릭이 제시를 한 겁니다. 예. 전기차가 비싸다는 말 쏙 들어가겠네요. 저거를 그렇죠. 보면. 예, 일단. 실제로 지금 미국에서는 네. 몇백만 원만 계약금 내고 한 달에 한 4, 50만 원이면 전부 다 전기차 몰 수 있어요. 네, 예. 네. 그렇네요. 네. 지금 뭐 이란 전쟁이 터져서 알겠지만 사실 석유 의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화석 연료 귀환 이런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에너지 전환이 정말 필요하다라는 걸 네네네. 인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이제 전기차는 확실한 탈출구가 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죠. 예, 예. 사실 25년도까지 전기차가 보급된 걸로만 기준으로 따져도 하루에 110만 배럴의 석유를 갖다가 이미 절감하고 있다라고 네. 얘기를 합니다. 이게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러면 이 양이 얼마나 되느냐 궁금하실 텐데 이란 전체 수출량의 거의 70%에 달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엄청난 그 석유를 갖다가 이미 전기차가 보급됨으로 인해서 절약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될 수가 있는 거고요. 국제 에너지 기구 IEA죠. 이 전기차 보급이 현재 상태로만 계속 진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29년도 정도에는 석유 수요가 완전히 어떻게 보게 되면은 정점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이번 오일 급등이 실질적 탈출구가 될 수 있는 이유가 또 하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2008년 아까 얘기했던 금융위기 전에 그 유가가 비쌌을 때는 전기차가 없었잖아요. 네. 의미가 없었죠. 근데 2022년도에는 또 유가가 비쌌잖아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할 때. 그 당시에도 YOY로 한 55% 성장을 했는데 그때는 뭐냐면 전기차가 비쌌단 말입니다. 지금보다 훨씬. 근데 올해는 어때요?
테슬라를 비롯해서 전기차 가격이 계속해서 인하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기차 가격이 많이 상대적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의외로 전기차의 어떤 그 확산에 어떤 티핑 포인트가 본격화될 수 있는 그런 시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그러니까 전기차 자체도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와중에 연료비도 절감된다라고 그렇죠. 하면 지금 신차를 구매하려고 하는 분들에게는 확실한 좀 대안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네네네. 생각이 드는데 이게 정말로 진짜 탈출구가 되기 위해서는 뭐 전략적인 이런 부분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당연히 예. 그렇죠. 이게 전기차만 늘리면 뭐예요? 이전에 재생에너지원을 사용을 해가지고 네. 전기를 만든다라고 하게 되면은 의미가 없다라고 네.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전제 조건이 뭐냐면은 전기차 확산이 실제로 그 오일 소비를 갖다가 급격히 줄이려고 하게 되면은 현재의 그 화석 연료에 기반한 어떤 발전 시스템 자체를 재생에너지 시스템으로 바꿔야 된다는 얘기죠. 그게 사실은 뭐 전제 조건이 되는 거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OECD 국가 중에 재생에너지 비율이 제일 낮은 국가잖아요. 우리는 피부로 못 느끼지만 사실은 이미 세계는 재생에너지원을 갖다가 이 급격히 확대를 하고 있는 거고요. 네. IEA가 사실은 이미 그 뭐라고 할까 역사적인 어떤 패러다임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분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24년 기준으로 놓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태양광과 풍력을 합친 그 신재생 에너지 발전량이 수력 발전소를 이미 발전량을 추월을 했고요. 네. 25년, 26년에는 이게 석탄 화력 발전량을 이미 추월할 거다. 그 다음에 26년에는 그 신재생 에너지가 글로벌 원자력 발전량을 추월을 할 거다. 그 다음에 27년에는 태양광 발전량이 드디어 풍력 발전량을 추월할 거다. 이런 식으로 내고 있는 거고요. 이게 용량이 그럼 얼마 정도나 늘어나는데 도대체 그런 소리를 하냐. 뭐 이런 얘기를 하실 텐데 24년에서 30년까지 그러니까 글로벌 전체적으로 새로 추가되는 재생에너지 용량은 약 5,500기가와트아워 이상입니다. 이게 5,500기가와트아워니까 이게 감이 잘 안 오실 텐데 과거의 원전 1기가와트 원전 5,500기를 짓는 거예요. 맞먹는 네. 그 정도로 엄청난 용량이 추가되는 거고요. 예. 이게 17년에서 23년, 그러니까 그 직전 6년 동안에 설치된 거의 3배 정도가 늘어나는 물량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속도로 뭐라고 할까요? 새롭게 이 글로벌 시장에서는 짓고 있는 거고요. 건설되고 있는 거고 이 새롭게 추가되는 물량의 무려 80%가 태양광 에너지가 차지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이미 풍력을 갖다가 넘어서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태양광 모듈 가격이 완전히 폭락을 하는 바람에 그 다음에 이제 ESS 가격이 내려간 이유도 있겠죠. 그래서 이미 우리는 어떻게 보게 되면 피부로 체감을 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글로벌 전체적으로 놓고 보게 되면은 가장 주된 발전원은 이제 신재생 에너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서 이제 ESS 에너지 저장 장치의 필요성도 굉장히 더 커질 가능성을 네네. 시장에서는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보다 전략적으로 전문적으로 봐주신다면 네. 예, 어떤 필요 조건이 있을까요? 예. 이게 발전소가 이렇게 늘면 뭐예요? 그렇죠? 그, 여기 예. 송배전망이 따라가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송배전망이 아직도 따라가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에 대한 대안이 이제 있다는 얘기죠. 반드시 중앙 그리드에 물리지 않아도 아까 전에 리포터가 소개한 것처럼 마이크로 그리드 방식으로 그러니까 전력망과 중앙 전력망과 별개로 데이터 센터별로 재생에너지를 하고 거기 ESS를 설치하면은 그 자체로 전력 수급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될 수 있다는 그래서 이제 마이크로 그리드 방식의 어떤 발전소들이 계속해서 생기는 이유가 될 수가 있는 거고요. 네.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국제 에너지 기구는 실제로 사실은 기존에는 이 ESS가 없었을 때 같은 경우에는 이 태양광 에너지라든지 풍력 에너지에서 생산한 에너지를 그냥 버렸어요. 왜 그러냐면 따로 저장할 때가 마땅치 않았으니까 전기가 나오면 안 되거든요. 뒤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전기라는 거는 미리 설명을 드리지만 물질이 아닙니다. 가령 물이나 가스 같은 경우는 형태가 있는 물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장을 할 수가 있죠, 쉽게. 근데 전기라는 거는 뭐라고 해요? 빛의 속도로 이동하는 에너지 파동이에요. 에너지 흐름이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전자의 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네. 과거에는 이걸 저장할 수단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과거의 전력망은 어땠느냐? 공급이 수요를 갖다가 넘쳐나죠. 그러면은 이걸 그냥 남는 전기를 그냥 버리는 수밖에 없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현재는 뭐예요? ESS라는 수단이 있기 때문에 이게 공급이 많아가지고
전기가 너무 많이 생산이 되게 되면 이걸 저장을 했다가 예. 그걸 갖다가 나중에 쓸 수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사실 신재생 에너지의 어떤 가널성 극복이라는 개념인데 신재생 에너지는 낮에는 생산을 많이 하잖아요. 그럴 때 낮에 생산을 많이 할 때 저장을 했다가 저녁에 이제는 생산을 못 하는데 저녁에는 전력 수요가 많잖아요. 전기 수요가. 그때는 공급을 하는 이걸 이제 간헐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 왜 ESS가 더 필요하냐면 이게 더 사실은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전기는 공급과 수요가 정확하게 일치를 해야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따로 이제 저장할 데가 없다라는 걸 갖다가 가정을 해놓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수도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물을 갖다가 따로 저장을 못한다라고 하게 되면 펌프에서 이 펌프가 발전소 역할을 하겠죠. 막 공급을 해요. 근데 이쪽에서 수도꼭지를 안 틀어놓으면은 끝단에서 수요처에서 이걸 안 틀어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물은 계속해서 공급이 되는데 수요가 없으면은 이 뭐라고 할까요? 수도관 자체가 폭발하거나 네. 아니면 이쪽에 발전소에 펌프가 폭발하는 현상이 발생하겠죠. 네, 압력이 커지면서. 그러니까 전기가 똑같은 겁니다. 네. 전기라는 거는 반드시 공급과 수요가 일치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은 공급이 많아져요. 공급이 수요를 능가하게 되면 어떻게 되게 되면은 그 주파수 자체가 우리나라 60Hz로 고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게 높아지게 되거든요. 높아지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 송전로가 과열이 되거나 네. 그 공급이 너무 많이 되면은 아니면 맨 끝단에 소비자 단에 그 각종 기기들 있지 않습니까? 가령 뭐 냉장고가 과열이 된다거나 아니면 전기 모터가 타버린다거나 하는 현상이 발생을 하는 거고요. 반대로 수요가 너무 많아. 공급은 딸려. 그럼 어떻게 될게요? 발전소의 터빈이 막 돌죠. 그러다가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다가 망가지겠다 싶으면 터빈이 멈춰버리는 거예요. 터빈이 멈춰버리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 결국은 블랙아웃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전력망에서는 이걸 초단위로 수요와 공급을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 끊임없이 맞춰주는 작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기존의 전력원들은 발전소들은 어떤 단점이 있었느냐? 이걸 초단위로 못 맞춰요. 왜 그러냐면 원전을 갖다가 가동을 갖다가 그 출력을 줄이는 데는 최소한 며칠이 걸리겠죠. 원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겠죠? 석탄 발전소 같은 경우도 이 출력을 조정하는데 보통 몇십 분이 걸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장 빠른 게 이제 LNG 발전소인데 그것 수분이 걸린다라고 그래요. 근데 ESS가 설치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할까요? 이거는 0.1초 단위로 수요와 공급을 맞출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이 기존 전력망에도 ESS가 설치돼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런 어떤 주파수의 안정화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주파수가 흔들리면은 일반적인 기기들은 큰 문제가 없지만 반도체 팹이라든지 아니면은 첨단 어떤 산업단지 이런 데에는 이 전기의 안정성이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AI 데이터 센터 역시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쪽 부분에는 반드시 ESS가 설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ESS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신재생 에너지의 간헐성을 갖다가 그 극복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거지만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파수 안정을 위해서 전체 전력망에 그러니까 공급과 수요를 일치시킨다는 측면에서 이 앞으로는 필수적인 어떤 그 장치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기존에는 신재생 에너지의 어떤 공급 속도만큼 공급 확대가 이루어지는 속도에 비례해서 ESS가 커지지는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오히려 그 속도에 비례해서 ESS를 설치하지 않으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파수 불안정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걸 갖다가 극복하기 위해서는 ESS를 갖다가 끊임없이 설치를 해야 된다. 이게 이제 그 지금의 어떤 그 ESS가 앞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는 거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번 오일 위기 때문에 오일 가격이 급등하는 것 때문에 첫 번째 EV의 확산은 불가피한 거고요. 또 신재생 에너지가 더 늘어나겠죠. 우리나라도 이제 열심히 지으려고 하는 거고요. 네. 그러면 그 신재생 에너지에 더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ESS는 필수적으로 여기에 붙어야 된다. 그래서 오일 위기는 어떻게 보게 되면 2차 전지 배터리 시의 그 좀 불행한 일이지만 이번 전쟁이 굉장한 어떤 역으로 굉장한 기회가 될 수 있다. 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평론가님의 말씀을 이렇게 쭉 들어보니까 다 이해가 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ESS가 없으면 답이 없는 시대가 그렇죠. 왔고 예. 그러면서 전기차 시대 가속화할 거고 ESS 쪽으로 돈이 몰릴 수밖에 없는 네네네. 투자도 그리고 투자자분들도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네. 예, 필수적인 시대 어쨌든 이란 전쟁이 날개를 달아줬다라는 생각 드네요. 윤석천 경제평론가와 오늘 전반적인 미국 시장 한해서 좀 말씀드렸는데 전반적인 시장의 트렌드 확인해봤습니다. 오늘 내용도 너무 유익했습니다. 고맙습니다.